1월 21일 수요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한 팀의 공격력과 다른 팀의 수비력을 맞붙이는 그림이 아니라 직선적인 전개와 짧은 패스 네트워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싸움에 가깝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호르지뉴에게 빠르게 공을 투입해 뒷공간을 노리는 직관적인 공격 루트를 선호하고, 그로미코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왼발을 활용해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노리면서 공격의 날을 세운다. 타팔로프가 중원에서 볼을 따낸 뒤 곧바로 전방으로 찔러 넣는 한 방은 언제든지 위협적이지만 그만큼 조직적으로 라인이 한 번에 전진하느냐 하는 패턴이라 전환 수비에서의 리스크가 함께 커진다. 반면에 클럽 브리에는 후반기에서부터 짧은 패스 네트워크로 압박을 풀어낸 뒤 중앙에서 탈압박 후 빠르게 전환되는 패스 연계를 통해 상대 블록을 조금씩 벌리는 방식을 택한다. 반 제이르는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한 템포 더 버티고 각도가 열리는 방향으로 전환 패스를 선택해 상대 수비 라인의 시선을 계속 흔든다. 여기에 간델만이 전방 중원을 왕복하며 패스기를 열어주고 맥스딘이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며 수비수들을 끌어내면 카이라트의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다. 카이라트는 홈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어볼 것이지만 중앙에서 한번 탈압박을 허용하는 순간 클럽 브리헤의 짧은 패스 네트워크는 곧바로 이선과 측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카이라트의 압박 타이밍이 조금씩 느려지고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클럽 브리의 입장에서는 굳이 롱패스로 한 방을 노릴 필요 없이 짧은 패스로 라인을 끌어올린 뒤 박스 앞에서 맥스딘과 반 제이르, 간델만이 주고받으며 슈팅 각을 만들어가는 쪽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다. 카이라트가 전방에서 한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볼 점유와 박스 앞 터치수 그리고 세컨볼 회수율은 클럽 브리의 쪽으로 기울어질 그림이다. 특히 세트피스 이후 두 번째 볼 처리에서 카이라트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라 클럽 브리에가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도 세컨볼 슈팅 기회를 여러 차례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판 승부 특성상 변수는 늘 존재하지만 짧은 패스 네트워크와 중앙 탈압박, 라인 유지력 측면에서만 보면 양 팀의 완성도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달릴 수 있느냐보다 어느 쪽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패스를 이어가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서 클럽 브리에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경기는 한마디로 유럽 정상급 전력과 챔피언스리그 무대 경험을 가진 팀이 리그에서는 강하지만 유럽 상위권 기준으로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팀을 상대로 얼마나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보도의 글림트는 리그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이는 축에 속하지만 맨시티를 상대로는 라인을 올렸다가는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내어주는 자살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4-5, 1블록을 깊게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수비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 맨시티의 박스 장악력과 세컨 찬스 창출 능력을 고려하면 박스 안에서의 실점 위험은 경기 내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맨시티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완전히 장악한 뒤 베르나르두 실바가 중원에서 리듬을 쥐고 필 포든이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안쪽을 번갈아 오가며 수비 라인의 균형을 흔드는 그림을 준비할 것이다. 보도의 글림트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세워도 포든의 박스 안 침투와 홀란드에 대한 더블 마킹을 동시에 케어해야 해서 순간적으로 마크가 풀리는 선수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하우게와 호그는 수비 가담에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고 탈압박 이후 역습 전개에 투입할 체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맨시티는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측면 전환과 땅볼 크로스, 세컨 찬스 슈팅까지 다양한 루트로 상대 골문을 두드릴 수 있어 단순 점유가 아니라 실제 득점 기대값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팀이다. 체력 면에서도 보도의 글림트는 90분 내내 수비에 쫓기며 라인 안쪽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후반 중반 이후 다리 무거움과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서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객관적인 전력 차뿐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대에서 이미 검증된 맨시티의 경험과 디테일, 교체 자원의 깊이까지 감안하면 이 매치는 얼마나 큰 스코어 차이로 끝날지가 더 현실적인 화제에 가까운 경기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보도의 글림트는 초반부터 실점만 늦추는 방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맨시티는 전반에 한두 번 흐름을 잡아두고 난 뒤 후반에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여유있게 마무리하는 시나리오에 가까운 흐름을 준비할 것이다. 그럼에도 보도의 글림트가 한두 번 역습이나 세트피스 기회를 잡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슈팅 볼륨과 박스 점유 시간을 놓고 보면 맨시티가 압도적인 수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단순히 이변을 논하기보다는 맨시티가 어느 구간에서 승부의 쐐기를 박을지 그리고 보도의 글림트가 몇 분까지 스코어를 버티느냐가 관전 포인트에 더 가까운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중앙에서 빌드업의 템포를 쥐고 흔드는 플레이메이커와 그 패스를 이어받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찢어버리는 윙살 세컨 스트라이커 조합이 만들어내는 공격 주도권 싸움이 핵심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의 전진 패스를 출발점으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좌우에서 동시에 수비 라인을 끊어먹는 구조를 이미 완성해 놓은 팀이다.
벨링엄이 라인 사이 공간에서 공을 잡는 순간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수는 그를 압박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끌려 나오게 되고 그 틈으로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호드리구가 중앙으로 슬며시 포지션을 바꾸며 마무리 각도를 만든다. AS 모나코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블록을 낮게 형성하고 수비 숫자를 충분히 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전방으로 공을 연결해 방역을 시도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역습 효율이 떨어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렇게 내려앉은 블록을 상대로도 벨링엄의 방향 전환, 패스와 비니시우스의 1대1 돌파, 호드리구의 페네트레이션을 번갈아 사용해 수비 간격을 조금씩 벌려놓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이라도 클리어링이 어설프게 나간다면 이선 자원들이 세컨볼에 먼저 반응해 다시 한번 슈팅 기회를 잡게 되고 AS 모나코는 같은 장면을 여러 차례 견뎌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비에레트와 아클리오체, 골로빈 조합이 역습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한 방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지점까지 공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과 중원 탈압박을 먼저 뚫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수비 블록을 낮게 유지하며 버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비에레트가 전방에서 고립되고 이선 자원들의 지원도 늦어지면서 골 기대값이 떨어진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시간대별로 템포를 조절하며 전반에는 상대 체력을 빼놓고 후반에는 교체 자원을 투입해 공격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운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골문을 두드리는 횟수가 늘어날 여지가 크다. AS 모나코가 세트피스나 단발적인 역습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한두 번 만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의 점유율 슈팅, 수위협적인 위치에서의 볼 소유 시간을 놓고 보면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결국 이 경기는 벨링엄을 축으로 한 전진 패스와 비니시우스, 호드리구의 박스 공략이 누적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 기대값이 계속 쌓이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낮게 블록을 쌓고 기다렸다가 역습으로 찌르는 팀과 라인을 올려 압박하며 점유로 누르는 팀의 전형적인 전술 대립 구도다. 인터밀란은 3-5-2 블록을 단단히 구축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어느 정도 점유를 허용하더라도 박스 앞에서의 인터셉트 순간을 역습의 출발 신호로 삼는다. 바렐라가 중원에서 볼을 끊어낸 뒤 차란올루와 일이 패스를 주고받는 순간 루이스 엔리케는 이미 하프라인 근처에서 뒷공간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차란올루는 짧은 템포 조절 후 곧바로 전방으로 휘어진 킬 패스를 찔러 넣으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스포 사이를 오가며 수비수의 시야와 포지션을 동시에 흔든다. 그래서 인터밀란의 역습은 패스 횟수는 많지 않지만 속도와 방향 전환,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물릴 때 골키퍼와 1대1 상황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 아스날은 점유율을 앞세워 인터밀란을 러시안 박스 안쪽까지 몰아넣으며 웨데고르와 사카를 중심으로 박스 앞에서 계속 패턴을 만들 것이다. 요케레스는 센터백 사이 혹은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반원 지점을 노리며 움직이고 사카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컷인 후 슈팅과 패스를 번갈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공격 시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강한 압박을 시도하다가 인터밀란에게 인터셉트를 허용하는 순간 오히려 본인들의 하이라인이 역습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인터밀란은 미드필더 라인이 깊숙이 내려간 상태에서도 수비 집중도를 유지하고 역습 전개에서 루이스 엔리케와 라우타로의 속도와 결정력을 믿고 경기 운영을 가져가려 할 것이다. 아스날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어 상대를 자기 진영 안에 묶어두려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빌드업 실수나 패스 미스가 나오면 인터밀란의 카운터는 곧바로 스코어보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의 공격 전개 완성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박스 근처까지 볼을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인터밀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스 앞에서 인터셉트 후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견고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 바렐라 하물루의 패스와 루이스 엔리케 라우타로의 스프린트를 몇 번이나 제대로 연결해내느냐가 핵심 변수다. 한 번에서 손번의 역습이 경기 흐름 자체를 바꾸는 UCL 토너먼트 특성까지 감안하면 선수비 후역습에 최적화된 인터밀란 쪽으로 심리적 전술적 우위가 기울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아스날이 라인을 조절하며 리스크를 줄이려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어느 순간에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바로 그 타이밍에 인터밀란의 한 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맞대결은 단순히 이름값보다 측면 숫자 싸움과 라인 간 간격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큰 경기다. 토트넘은 양쪽 측면의 윙거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해 상황에 따라 2대1, 3대2 구조의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팀이고 도르트문트는 윙백 한 명이 라인을 책임지는 구조라 기본적인 출발점부터 상성이 좋지 않다.
공격 시 토트넘의 풀백이 오버래핑에 나서면 사비 시몬스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측면과 중앙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며 이 상황에서 마티스텔의 침투와 히샬리송의 박스 안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난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윙백이 라인 깊숙이 끌려나가면 3백의 폭이 넓어지는 순간이 생기고 이 틈을 토트넘의 이선 자원들이 파고들며 박스 앞에서 자유로운 패스 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 토트넘의 공수 강력은 도르트문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촘촘하게 유지되는 편이라 볼을 잃더라도 곧바로 주변에서 압박을 가해 역습에 싹을 자르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역습 전개 시에도 두세 번의 간결한 패스로 전방까지 볼이 전달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이 흐름 속에서 히샬리송과 마티스텔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에게 공을 넣은 뒤 이선이 연속적으로 침투하는 구조를 노리겠지만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라인이 기라시에게 향하는 패스를 미리 차단한다면 공격 템포가 끊길 여지가 크다. 특히 3백이 측면으로 끌려나갔을 때 반대 측면의 커버가 늦어지면 사비 시몬스가 방향 전환 한 번으로 경기장의 넓은 쪽을 살려내며 도르트문트 수비를 좌우로 흔드는 그림이 예상된다. 이때 마티스텔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수비수 한 명을 붙잡고 풀백이 바깥쪽을 동시에 파는 장면이 나오면 도르트문트 윙백 혼자서는 이 숫자 싸움을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토트넘은 박스 앞에서 짧은 패스를 여러 번 주고받으며 찬스를 만드는 스타일이라 3백 간격이 무너져 세컨볼 처리에 실패하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연속 슈팅을 허용할 위험도 크다. 도르트문트가 살 길은 아데미의 스피드와 은메차의 침투를 활용한 빠른 역습인데 토트넘의 공수 강력이 좁고 미드필드 압박이 치열한 구간에서는 이 카드조차 쉽게 꺼내기 어렵다. 전반에는 도르트문트가 아직 체력이 남아있어 압박에 어느 정도 대응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측면에서의 커버링 속도와 라인 조정 능력에서 피로도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 후반 60분 이후에는 토트넘이 볼 점유를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도 역습 한 방과 세트피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쥐고 가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결국 측면 숫자 싸움과 공수 강력 유지, 그리고 역습 전개 완성돼서 우위를 점하는 쪽이 이 경기를 가져갈 공산이 크며 이 모든 조건을 종합했을 때 토트넘 쪽 기대값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